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자들은 한 나라의 기술력에 경탄하고 있습니다. 그날 케냐의 한 도로 위에서 전 세계가 경악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프라 강국이라 자부하던 나라가 만든 도로는 불과 3년 만에 갈라지고 무너져 내렸는데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도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 멀쩡했습니다. 그 도로를 만든 나라가 어디인지 밝혀지는 순간 아프리카 전역에 충격이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이 사실을 뒤늦게 보도했고 각국 정상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아프리카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1대1로, 즉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타깃 중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코발트, 구리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14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잠재 시장을 가진 대륙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이곳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발전소, 통신망 등 온갖 종류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아프리카 54개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것을 윈윈 협력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돕고 아프리카는 중국의 자원과 시장을 제공한다는 그럴듯한 논리였습니다. 시진핑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진정한 친구이자 형제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번영의 새로운 길을 걸어갑시다. 회의장을 가득 메운 아프리카 정상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고 그날 이후 중국산 인프라가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거미줄처럼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케냐는 중국 1대1로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국이자 쇼케이스 역할을 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최대 항구도시 몬바사를 연결하는 총 연장 480km의 표준개철도 일명 마다라카 익스프레스가 중국의 자금과 기술로 건설되었습니다. 건설 비용만 4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고 케냐 역사상 독립 이후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이 철도 외에도 수많은 도로와 교량, 항만, 시설이 중국 국영 건설 기업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중국도로교량공정위원공사, 중국철도건축총공사, 중국건축공정총공사 같은 거대 국영 기업들이 케냐 전역에서 공사를 벌였습니다. 케냐 정부는 중국의 이런 대규모 투자를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의 원조는 인권, 민주주의, 환경보호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붙었지만 중국은 그런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인프라를 지어주었습니다. 내정 불간섭이라는 원칙 아래 케냐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2022년에 취임한 윌리엄 루토 현 대통령도 이 기조를 대체로 유지했습니다. 케냐 국민들도 처음에는 새로 건설된 반짝이는 도로와 세련된 기차역을 보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발전하는구나. 중국 덕분에 우리 삶이 나아지겠구나. 수많은 케냐 국민들이 그렇게 희망에 찼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과 기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건설한 나이로비 외곽의 새 아스팔트 도로 표면에 머리카락처럼 가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한 지 불과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도로를 매일 이용하던 현지 주민들이 처음으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저기 금이 가있네. 새 도로인데 왜 벌써 이러지? 주민들이 관할 지방정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은 전 세계 어디서나 흔히 있는 일이다. 기온 변화와 차량 통행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기 보수 때 메꾸면 되니까 걱정할 것 없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고 길어졌습니다. 한 개였던 균열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었습니다.
도로 곳곳에 거미줄처럼 금이 퍼져나갔습니다. 우기가 시작되어 비가 내리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빗물이 균열 사이로 스며들어 도로 기반층까지 침투했고 그것이 아스팔트와 기반층 사이의 결합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스며든 물이 증발하면서 도로 내부에 빈 공간을 만들었고 그 위로 무거운 트럭이 지나가면 아스팔트가 움푹 꺼졌습니다. 공사를 마친 지 1년 반이 지나자 일부 구간에서는 아스팔트가 완전히 깨져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삽으로 파낸 것처럼 도로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덜컹덜컹 심하게 요동쳤고 운전자들은 울퉁불퉁한 노면 때문에 속도를 크게 줄여야 했습니다. 택시 기사들과 마타 투현지 미니버스 운전사들은 거칠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새 도로야? 옛날 도로보다 더 엉망이잖아. 3년이 채 되지 않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구간은 거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도로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곳곳이 패이고 갈라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선전하며 건설했던 최신 도로가 불과 3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케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빌린 빚으로 지은 도로가 대체 왜 이 모양인가? 중국은 왜 제대로 된 도로를 지어주지 않은 것인가? 우리를 호구로 본 것인가? 분노한 시민들이 소셜미디어에 파손된 도로의 사진과 동영상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인스타그램 할 것 없이 중국이 건설한 도로의 처참한 상태를 고발하는 게시물이 넘쳐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 전 도로, 개통식 때 반짝이던 모습과 현재의 폐허 같은 모습을 나란히 비교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대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중국도로 품질이 케냐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산 인프라의 품질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들이 바이럴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케냐 정부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중국은 케냐의 최대 채권국이자 투자국이었고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폭발하는 분노를 계속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고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했습니다. 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에 나섰습니다. 현 정부가 중국에 속았다, 부실 공사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야당 의원들의 거친 비판이 의회에서 쏟아졌습니다. 케냐 의회는 중국 건설 인프라의 품질 문제를 다루는 특별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문제가 공식적인 정치 의제로 다뤄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 케냐 국민들 사이에서 매우 놀랍고 흥미로운 비교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건설한 새 도로 바로 옆에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또 다른 도로가 나란히 있었는데 그 오래된 도로는 신기하게도 여전히 아주 멀쩡했던 것입니다. 아스팔트 표면은 세월의 흔적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심각한 균열이나 패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가 쏟아져도 빗물이 고이지 않고 도로 양옆에 배수로로 깔끔하게 빠져나갔습니다. 3년밖에 안 된 중국 도로는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수십 년이나 된 이 도로는 도대체 왜 아직도 이렇게 멀쩡한 것인가? 어떤 마법이라도 부린 것인가? 이 수수께끼 같은 현상에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로를 대체 누가 지은 것인가? 어떤 나라에서 왔는가? 무슨 기술을 썼기에 이렇게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 것인가? 호기심 많은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정부 기록을 뒤지고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당시를 기억하는 노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도로를 건설한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케냐를 포함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제 막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벗어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한국은 세계에서 원조를 팠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이 경험한 경제발전의 노하우와 성공 비결을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나누겠다는 취지로 공적개발 원조 ODA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도로, 학교, 병원, 관계시설 등을 건설해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케냐에서도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지원과 한국 건설 기업들의 참여로 여러 개의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케냐에서 도로를 건설할 때 그들은 마치 한국 국내에서 고속도로를 짓는 것처럼 철저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안 조사를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케냐의 토양 특성, 지하 수위, 예상 교통량, 기후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최상급을 고집했습니다. 아스팔트 품질, 골재의 크기와 강도, 시멘트의 등급까지 일일이 검수했습니다. 공정 하나하나를 한국에서 파견된 감독관들이 직접 확인하며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아스팔트는 한국 기준에 맞는 충분한 두께로 깔았고 콘크리트 배합 비율은 과학적으로 계산된 최적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배수 시스템은 케냐의 강수량과 우기 패턴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품질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압박보다 제대로 끝내라는 원칙이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드러난 결정적인 차이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중국 건설 기업들은 빨리 싸게 많이 짓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프로젝트 아래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백 개의 건설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 모든 프로젝트를 제한된 시간 내에 완료해야 했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이었습니다. 또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야 중국 기업들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저금리 차관을 아프리카 국가들에 제공하고 중국 기업들이 그 돈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구조였는데 중국 기업들은 받은 금액 안에서 최대한 비용을 줄여야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집안 조사가 대충 이루어지거나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료 품질의 설계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아스팔트가 규정보다 얇게 깔렸고 골재가 불량했으며 시멘트가 기준 이하였습니다. 공정관리가 허술해서 각 단계별 품질 검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거나 건너뛰어졌습니다. 배수 시스템은 비용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규격으로 설치되어 아프리카의 집중호우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완공 직후에는 겉으로 보기에 번듯하고 멀쩡해 보였습니다. 개통식에서 리본을 자르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누구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고 차량이 다니면서 숨겨져 있던 부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속빈 강정이 결국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당장의 속도나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 장기적인 품질과 내구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한번 도로를 지으면 최소한 20-30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원조이고 협력이다. 이런 장인 정신, 기술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한국 건설 기업들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 정신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케냐의 붉은 흙 위에서 마침내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비교 영상이 유튜브와 틱톡에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도로 vs 한국도로 3년, vs 30년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단 일주일 만에 조회수 5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영상에는 갈라지고 패이고 부서진 중국도로의 처참한 모습과 여전히 매끄럽고 깨끗한 한국 도로의 모습이 나란히 화면 분할로 보여졌습니다. 같은 케냐라는 나라, 같은 기후 조건,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건설된 두 도로가 왜 이토록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영상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댓글 섹션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한국 제품은 역시 품질이 다르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한국을 칭찬하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중국 제품은 싼 게 피지떡이다. 처음엔 좋아 보여도 금방 고장난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다 그렇다라며 중국 제품 전반의 품질을 비판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나도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중국이 지은 건물이 5년 만에 금이 갔다. 중국이 만든 철도가 자꾸 고장난다 등 자기 나라에서의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도 줄을 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잇따라 비슷한 사례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중국이 건설한 경전철 노선에서 잦은 고장과 운행 중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언이 올라왔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중국 기업이 지은 건물에 균열이 생겨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잠비아에서는 중국이 만든 발전소가 설계 용량의 절반밖에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에서도 중국산 인프라의 품질 문제를 고발하는 글과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중국산 인프라에 대한 불만이 케냐 도로 비교 영상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를 매우 조용하고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특별한 입장이나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매우 절제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를 성실하게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파트너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질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한국 주요 언론들도 대체로 절제되고 균형 잡힌 보도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케냐에서 수십 년 전 한국이 건설한 도로의 품질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전했지만 과도하게 자화자찬하거나 중국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톤은 의식적으로 자제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담담하게 팩트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겉으로 보이는 침묵과 무관심의 이면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뜻밖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아프리카 담당 부서에는 아프리카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현지 공간들의 보고가 속속 올라왔습니다. 여러 아프리카 국가 정부에서 한국과의 인프라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아프리카 지역 지부들에서는 현지 기업들의 한국 건설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프리카 공적개발 원조 예산을 내년도에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지시 아래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 진출 전략을 전담하는 특별팀이 신속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관심 아래 아프리카 사업 확대 방안을 집중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SK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다른 주요 건설사들도 앞다투어 아프리카 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건설업계 전체의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상황 전개에 크게 불쾌해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는 시진핑 집권 이후 가장 핵심적인 대외 정책이자 그의 정치적 업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비판받고 조롱당하는 것은 시진핑 개인의 권위와 체면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급히 진화에 나서며 공식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품질 문제가 있었다면 유감이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사례이며 1대1로 프로젝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 서방 국가들과 일부 경쟁국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우정을 이간질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도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케냐 도로 비교는 공정하지 않은 비교다. 건설 시기 사용된 기술, 교통량, 유지보수 이력 등 조건이 완전히 다른 두 도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악의적인 선전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방어적인 반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변명처럼 들렸고 책임 회피처럼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일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으며 경험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중국의 태도에 더욱 큰 반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가? 우리 눈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도로가 부서진 것을 우리가 꾸며낸 것인가? 중국의 반박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각국의 정상들과 정부 지도자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냐의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중국이 건설한 모든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품질 점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중국과의 전반적인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공개적으로 중국 정부나 기업을 직접 비난하는 발언은 자제했지만 앞으로 케냐에서 진행되는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프라 건설 파트너를 다변화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흐메드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그동안 중국의 1대1로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였는데 이제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고 다양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가나, 세네갈 등 다른 아프리카 주요국들의 지도자들도 잇따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프라 건설 파트너를 다양화해야 한다. 품질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프리카 연합 AU 차원에서도 회원국들의 인프라 품질 기준을 통일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그토록 야심차게 추진해온 아프리카 진출 전략의 근본 토대에 심각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상황 전개를 크렘린궁에서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고 이 지역에서 중국과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푸틴은 측근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흥미로운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푸틴은 한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해서도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고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미국 중심의 서방 진영 전체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푸틴은 이 상황을 복잡하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했습니다.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기 판매, 용병 파견, 핵발전소 건설 정도였습니다. 도로나 철도, 일반 건물 같은 민간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러시아는 중국이나 한국을 따라갈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푸틴의 선택지는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것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그리고 취임 후에도 줄곧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는 1대1로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을 빚더미에 앉히는 부채 함정 외교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인프라를 지어주는 척하지만 결국 그 나라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항만이나 광산 같은 전략 자산을 빼앗아 가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라고 규탄했습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러라구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후원자 만찬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처음부터 중국 물건은 싸구려라고 했지. 질이 나쁘다고 했지. 이제 전 세계가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됐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직접 증명해줬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풍부한 자본력과 한국의 검증된 기술력을 결합하면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할 강력한 대안을 아프리카 국가들에 제시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이 상황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후 일찍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를 시작한 나라로 도쿄국제 아프리카 개발회 TICAD를 통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습니다. 일본이 지원한 인프라들도 품질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간 중국의 공격적인 진출에 밀려 아프리카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큰 규모로 아프리카에 투자를 쏟아부었고 일본은 그 물량 공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사태를 일본이 아프리카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내각부와 외무성의 관료들이 올린 분석 보고서의 내용은 다카이치 총리를 실망시켰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을 더 저렴한 비용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건설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일본 기업들보다 평균 20에서 30% 정도 앞섰습니다. 게다가 한류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일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복잡한 심경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한국에 뒤처지는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이 천재일호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아프리카 주요국에 주재하는 대사들에게 훈령을 하달하여 주재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인프라 협력 확대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아프리카 공적개발 원조 항목을 올해 대비 5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 건설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 한도를 대폭 늘렸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아프리카 사업 관련 리스크 보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는 케냐,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주요 거점에 한국 건설 기업 전용 진출 지원 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랐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 지시를 받은 전략기획실 주도로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위한 전담 조직이 신속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의 인프라, 수요와 투자 환경을 국가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우선 진출 대상국가 타깃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강력한 관심 아래 아프리카 사업을 전담할 임원급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SK에코플랜트,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 ENC, 롯데건설 등 다른 주요 건설사들도 각자의 강점을 살려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건설업계 전체가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향해 일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케냐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협력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한국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기존 프로젝트를 당장 중단하거나 파기하지는 않겠지만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참여 비율을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품질이 중요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 예를 들어 국제공항 확장, 대형 항만 건설, 고속도로, 철도, 댐, 발전소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검증된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케냐 정부는 한국의 인프라 분야 기술협력 사절단을 파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에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선발되어 케냐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케냐의 기존 도로와 철도, 항만, 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케냐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건설 기술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케냐 정부와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거의 동시에 비슷한 러브콜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인구 1억 2천만 명으로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최근 10년간 연평균 9% 이상의 고속 성장을 이룬 아프리카에 떠오르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인프라 수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를 총리실로 직접 초청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격식 없이 전달했습니다. 특히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수도 아디스아바바 인근에 완전히 새로운 첨단 산업도시를 건설할 원대한 계획을 추진 중이었는데 한국의 송도 국제도시나 세종시 같은 스마트 시티를 모델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오지통신망,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기반 교통관제,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 친환경 건축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도시를 한국과 함께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등 한국 정보통신 기업들도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건설을 넘어 스마트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도 한국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를 국가 비전으로 삼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작지만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1994년 끔찍한 대학살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르완다는 카가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아프리카에서 가장 청렴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고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아프리카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카가메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에 오랫동안 깊은 관심과 존경심을 품어왔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 천연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은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기적의 비결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를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경제개발 전략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르완다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르완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주도 성장 전략, 중화공업 육성 정책,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기업과 정부의 협력 모델 등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경험과 교훈을 체계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또한 르완다의 특수한 상황과 강점을 고려하여 르완다의 최적화된 맞춤형 발전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물자를 주는 전통적인 원조를 넘어 지식과 경험이라는 더 귀중한 자산을 나누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었습니다.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서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국가들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영국, 프랑스 등 구식민 종주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강했지만 최근 10여 년간 중국의 진출이 급격히 활발해지면서 경쟁 구도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인프라의 품질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 나라들도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건설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보다는 가격이 약간 높지만 품질과 신뢰성 면에서 훨씬 검증되어 있었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한국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평가가 아프리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 덕분에 아프리카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BTS, 블랙핑크의 음악을 사랑하고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같은 한국 콘텐츠를 즐겨보는 아프리카 MZ세대는 한국 제품과 한국 기업에 대해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친밀감은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자산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중남회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의 품질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면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1대1로 사업이 진행된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불만과 비판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강경한 어조로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품질 기준을 대폭 강화하라. 문제가 발생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공사에 착수하라. 중국 건설 기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 1대1로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중국 국유 건설 기업들에게 품질 관리를 강화하라는 당 중앙의 엄중한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아프리카 각국의 프로젝트 현장의 본사 임원들이 급파되어 실태를 파악하고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아프리카 각국의 특사를 파견하여 관계 회복에 나섰습니다. 추가적인 저금리 차관과 무상 원조를 제시하며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새로운 제안을 일단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한국, 일본, 유럽, 인도 등 다른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일변도였던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의 구도가 뚜렷하게 다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꿈꾸던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이 케냐 정부가 발주한 나이로비-나쿠루 구간 대형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총 계약 금액 12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한국 국내 기준에 준하는 엄격한 품질 기준과 준공 후 5년간의 하자, 보수 책임, 그리고 현지 인력 육성 및 기술 이전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 관리를 적용할 것입니다. 케냐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이 도로가 수십 년 후에도 지금처럼 화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외곽의 대규모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에서 마스터 플래너 겸 총괄 시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약 3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에티오피아 역사상 최대의 도시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국내에서 쌓은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과 삼성전자, 삼성 SDS 등 계열사들의 첨단 기술을 총동원하여 아프리카 최초의 본격적인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GS건설은 탄자니아 다레살람 항의 대규모 확장 및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라고스와 내륙 도시 카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가나에서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된 그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따냈습니다. 한국 건설업계의 아프리카 특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건설 수주 통계에서 아프리카 지역 비중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90%까지 금융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금리도 시중보다 훨씬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아프리카 사업에 대한 수출보험과 해외 투자 보험의 보증 한도를 대폭 늘리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코트라 KOTRA는 아프리카 주요 거점 도시의 한국 기업 전용 비즈니스 센터를 잇따라 개설했습니다. 이 센터들은 현지 법률 자문, 파트너 기업 발굴, 정부 관계자 연결, 시장 조사 등 한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외교부는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고위급 외교 교류를 대폭 늘렸습니다.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이 추진되었고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의 방한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한국 기업들의 수주 경쟁력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순히 중국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훨씬 더 현명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단순한 원조 대상이나 일방적인 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서로 이익을 나누는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했습니다. 인프라를 건설할 때 현지 건설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함께 일했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하고 그들에게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숙련 기술자, 현장 감독, 품질 관리자까지 현지 인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도 현지인들이 스스로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기술 매뉴얼과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한국 공적개발 원조의 기본 철학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은 한국이 과거의 선진국들로부터 배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독일 광산과 공장에서 기술을 배워온 광부와 간호사들, 미국과 일본에서 유학하고 연수받은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 아프리카에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한 대한민국만이 전해줄 수 있는 특별한 가치였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은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서도 중국이 건설한 인프라의 품질 문제가 현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비교의 불길이 아시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의 정부와 국민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한국과의 인프라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의 또럼 국가주석도 한국 건설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서 한국 건설사들에 대한 프로젝트 참여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한국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고 업계 전체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번 사태는 뼈아프고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는 속도와 규모에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나라에 중국의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시진핑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고 중국의 부상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품질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화려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중국 건설 기업들이 땀을 흘리며 도로를 깔고 철도를 놓고 항만을 건설했습니다. 완공식 때마다 양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실의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났고 그것이 중국의 국제적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싸구려 중국산이라는 오명을 인프라 분야에서도 뒤집어쓰게 된 것입니다. 시진핑은 이제 뒤늦게 품질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고 그 일관된 선택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총칼이나 돈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영향력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상황의 전개를 매우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잃은 그 공간을 한국이 채우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었고 한국의 성공과 영향력 확대는 궁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함께 아프리카 개발에 나서자 미국이 가진 자본력과 외교적 영향력 그리고 한국이 가진 검증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비용 구조를 결합하면 중국에 맞서는 강력한 대안을 아프리카 국가들에 제시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핵심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이 양국 실무진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을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와 개발 협력 분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케냐의 한 도로에서 시작된 비교의 불씨가 전 세계 질서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한국 기술자들이 성실하게 지은 그 도로 하나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고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케냐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리며 지은 도로가 수십 년 뒤에 이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저 맡은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을 뿐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하던 대로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 품질을 타협하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고 꼼꼼하게 공사를 마쳤을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감독관이 보든 안 보든 똑같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성실함, 당연해 보이는 장인 정신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묵묵히 추구하는 정신 빨리빨리보다 제대로를 중시하는 문화 한번 맡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실천해오신 그 가치들, 성실함, 근면함, 책임감, 장인 정신 그런 것들이 케냐의 도로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빨리 싸게 많이를 추구했고 대한민국은 제대로 오래 확실하게를 추구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접근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더 빠른 속도로 따내고 완공했으니까요. 숫자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월이 흐르고 진실이 드러나자 대한민국의 접근이 승리했습니다. 품질이 검증되었고 신뢰가 쌓였으며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은 인프라 건설에만 적용되는 교훈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이 평생 실천해오신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당장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결국에는 인정받게 되는 삶,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1대1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 세계를 휩쓸 때도, 아프리카 곳곳에 중국 건설 현장의 붉은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때도 한국은 조용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한다고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흉보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한결같이 품질로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시간이라는 심판관이 진실을 드러냈을 때 세계는 비로소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재평가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먼저 위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실력을 쌓고 때를 기다리며 기회가 왔을 때 행동으로 말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푸틴도 시진핑도 트럼프도 타카이치도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기술과 품질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꾸준히 자신의 영향력을 세계 곳곳으로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케냐의 한 도로가 전 세계에 전한 웅변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스팔트 위에 새겨진 대한민국의 자부심,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